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 강의는 B세포와 T세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고열 중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고열 중에 일어나는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innate 이뮨 시스템, 선천성, 후천성인 adaptive 이뮨 시스템 간의 어떤 연결고리는 바로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이 일어날 때, 그것은 결국 고열 중에 일어나게 되는 반응일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열이 끝나면 이제 낫는 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열은 물론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가 세균들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세균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고열 중에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이 병원체에 대한 어떤 병원체가 안티젠이죠. 그래서 병원체의 안티젠 분석 작업이 일어나서 그 항원의 고유한 항원에 맞는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 흉선이라고 하는 사이머스 흉선이라는 곳에서 그런 것들 정보 교환이 일어나면서 흉선이 나중에 치유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때 잠을 자게 된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고열 장애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급성염증인 어떤 고열이 나는 이런 상황과 만암에 대한 비교를 했었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빠진 것, 고열에서 만암에서 빠지는 건 우리는 우리가 소화가 정지되죠. 소화가 정지되는 이런 부분은 만암에서는 단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고열에서 열이 나는 부분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열이 중요하다. 이 열이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면역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번째 면역 포인트. 제가 서론 3에서 세 가지 면역 포인트를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이 열을 가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 나중에 알고 봤던 이런 것들은 발산, 즉 과립구의 소모와 관련이 있더라. 해당 과립구, 그 원인이 됐던 그 과립구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발산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발산작용을 통해서 과립구가 소모가 되면서 나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열을 매개로 전달될 수 있는 것 같다. 제가 병을 갖고 있으면서 경험했던 내용과 환자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해 본 결과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나이트 고열에서 마찬가지로 원나이트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하면 하룻밤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영양 보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다시 영양으로 인해서 이 영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암으로 다시 가게 되죠. 만성염증과 암으로 영향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과 암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영양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영양도 우선적으로 많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이트 안에 결국에는 끝내야 된다. 하룻밤에 어떤 그 치유의 날을, 이런 날을 바로 제가 치유의 날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원나이트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어떤 극적인 전환이죠. 단식은 그 전에 준비하는 거고요. 단식 후에 원나이트의 어떤 치유의 날을 정하는 거죠. 발산과 함께 흉선의 강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제 만성 피부염, 겨드랑이에 있던 만성 피부염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극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었고, 당연히 불치병이죠. 어떤 해당을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치유법이나 약은 없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올해 봄, 2015년 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자꾸 재발하고 없애고 재발하고 없애는 과정을 여러 번 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또 다른 방식을 모색하다가 또 추가적인 면역 기전을 찾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발산이라는 것입니다. 발산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은 제가 완전히 터득을 했죠. 그리고 염증을 이렇게 비틀어서 없애버리는 것도 알게 됐지만 결국에는 억제만이 아니라 발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염증을 정의하다 해서 고열 파트 했고 전신급성 염증, 전신급성 염증이죠. 전신급성 염증이고 국소적 만성염증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이 파트를 또 다룰 때 좀 더 염증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에 대한 치유법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고열을 치료했던 저의 그 자연 치유했던 그 메커니즘이 만성염증과 암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충족, 우리가 이게 이제 치유의 날 해서 단식을 통해서 이제 소진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B셀과 T셀에서 B셀, T셀, 그리고 아침잠 이야기를 드렸죠. 밥을 먹으면은 B셀이 증가되는데, 그것이 배가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꺼지면서 T셀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가립구와 다시 시소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립구가 증가되고 임파구가 감소되고 그죠? 가립구가 감소되었을 때 임파구가 증가될 수 있는데 밥을 먹으면 이제 올라가겠죠? 이랬을 때 임파구 중에 처음에는 B셀이 증가되다가 가립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B셀이 감소가 일어나면은 T셀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유작용이 강해진다는 건데 아침잠은 바로 소화가 되고 나서 제가 그때 소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이제 이렇게 조금 겸용해서 설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해는 없이 들어주세요. 소화가 되고 나서 자는 잠이 아침잠이죠. T셀이 증가되는 진정한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브렉퍼스트는 무엇입니까? 단식을 깨는 거죠. 밤에 한 7시경에 밥을 먹었으면 아침 한 9시 정도까지 한 거의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우리는 항상 매일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음식 섭취를 멈추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게 되고 야식이라든지 아침 일찍 활동하면서 이제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제 마치 이제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것처럼 활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많은 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단식 브렉퍼스트라는 거는 저녁 해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7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에 밥을 준비해서 먹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난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 9시, 이 12시간에서 최소 저는 14시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적어도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단식이 매일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소진의 과정이고 소진은 치유와 회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일이라는 게 필요하죠. 일을 해야죠. 그렇죠? 가립구가 작동하는 낮에는 가립구가 작동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떤 가립구가 소모되는 과정이고 물론 생산도 되겠지만 발산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소진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만암을 치료할 때 소진 전에는 바로 염증으로 인해서 사라졌던 소실된 영양소의 어떤 보충, 영양소의 보충에 충족된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진 전에는 반드시 골고루 영양소가 충족돼야 되고 보편적 영양소 갖춰진 상태에서 소진 작업에 쭉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염증과 정의라는 파트에서 많은 얘기들을 드렸고 그 얘기만 잘 이렇게 해보더라도 면역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응용돼서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들 드렸는데 충분히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답을 많이 던져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5번째 면역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5번째 면역 포인트는 바로 햇빛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햇빛 같은 것은 비타민 D하고 관계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의 염증을 정의하다 해서 영양소 파트를 다 점검하게 되는데, 뭐 비타민 D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간과 어떤 신장의 작용, 간과 신장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간과 신장의 작용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정하는 어떤 가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제 생활을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얘기가 드리는 거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적인 기반이 좀 많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햇빛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차례대로 하기 전에 이제 또 거쳐야 될 단계들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강의의 속도를 좀 늦출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제가 제 논문이나 제 책, 그죠? 제 책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이제 뭐 사상의학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많은데요. 사상의학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재미나게 제가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이렇게 붙었지만 사실 음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상의학. 그 사상의학의 본질적 의미와 그 음식에 대한 관련성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들이 뒤따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논문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근본 원리를 통해서 이제 도출이 돼야 된다. 원리를 통해서 그 음식 문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원리부터 먼저 소개하면서 금방 하지 말고 내용을 갖고 가자는 건데, 논문의 내용이 이제 상당 부분 소개되고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중요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강의가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5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 3개 정도를 빼더라도 충분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뭐 자세히 보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제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되고 학습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속도를 주당 옛날 한 2-3개씩 찍었는데요. 하나 정도는 늦춘다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한 동영상 한 100개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만, 너무 긴 얘기가 사실은 또 부담도 되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 들을 수 있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현재 과정을 지금 잘 이해를 일단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번에 이제 NK 세포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임파구 같은 경우에는 B셀, T셀, NK셀도 있습니다. 근데 NK셀은 좀 중요성에서 좀 벗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낮에도 만들어지고 밤낮으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큰 맥락적인 면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기본 바탕을 이루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B셀, T셀, 오늘 문제는 요걸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또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겠는데요. 이제 열이라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네 번째 면역 포인트가 이제 열인데요. 열을 어떻게 강하느냐, 그렇죠. 이런 건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우리가 지금 고열 독감의 자연치유, 고열 독감, 여러분들 제가 자연치유 했다고 해서 감히 자연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면역력 파트에서 되게 중요했었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자연치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가 의사로서 약을 쓰면서 얻었던 결론은 참았다가 약을 쓰면 효과적이다는 것이죠. 참았다가 약을 쓰면 효과적이다. 약을 그냥 꾸준히 똑같이 일주일치를 쫙 먹는 것보다는 아파서 정말 심했을 때 참다 고통을 참다가 약을 탁 먹으면은 효과적이다. 조금 약간 저는 강하게 약간 약을 쓰는데요. 몸살 같은 거 들었을 때나 이럴 때 그런 거 잘 활용합니다. 좀 참다가 약을 한 방에 팍 하면서 그 기세를 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하긴 했었고, 제가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고열을 잘 빼면 효과가 좋다. 뭐 자연 치유하면은 뭐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참았다가 좀 약을 써도 그 효과는 약간은 이제 누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또 고열 났을 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고열을 잘 빼면 효과가 좋다. 고열이라는 게 열을 빼줘야 한다라는 개념이, 열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약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은, 약은 열을 막는 거죠. 그렇지만 고열을 잘 빼면, 빼주는 거죠. 잘 빼면 효과가 좋다. 이런 내용 정도로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흘러서 만성질환에는 약을 쓰면 소염제죠. 주로 약을 쓰면 효과가 없다. 면역 억제제도 있습니다만은, 면역 억제라는 게 이제 뭐 가리꾸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면역 억제는 가리꾸를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면역 억제. 지금 양의학의 어떤 그 연구 방향도 가리꾸의 어떤 증가가 병원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리꾸의 증가를 막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가리꾸가 어떤 딸세포들, 이제 좀 독한 가리꾸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딸세포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모세포가 돼가지고 계속 그 세포를 찍어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 원세포를 이렇게 소진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여담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소진이라는 것은 소모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리꾸를 줄다 보면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독한 우리 몸에서 독한 것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좀 독하지 않고 좀 인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열 부분은 다음에 좀 설명을 일단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따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개념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이, 만성질환이 있다 그러면 염증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염증이 있다. 이 염증이 있다라는 게, 이 약을 쓰는, 약은 급성일 때가 쓰는 거죠. 급성일 때는 온몸이 아프면서 막 이럴 때죠. 만성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염증 같은 경우에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염증이 있다라는 것은 있으면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염증이 있는 건 많이 아프면서 통증이 이제 심하게 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몸 전체적인 걸 수도 있고, 급성이라는 게 전신일 수도 있고 몸의 국소적인 걸 수도 있죠. 심하지 않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좀 아프다가 끝납니다. 그 부위만 아프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B셀과 T셀의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요. 임파고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B셀과 뭐 이게 T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세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B셀과 T셀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던 Circadian Rhythm of Leukocyte라는 논문에, 제가 저번에 다 언제 이거 말씀드렸냐면은 그 가리꾸의 시소작용인 가리꾸의 두 번째 메커니즘, 만한비풀의 두 번째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는데요. 백혈구의 일주 운동, 하루 중에 백혈구의 어떤 리듬을 이렇게 적어놓은 논문에, 이 논문을 공개 논문인데요. 찾아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그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B셀과 T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B셀과 T셀의 어떤 세포막에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 이 수용체라는 것은 어떤 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 데이타임 리듬이라고 해서 아침에 주로 증가되는 세포들, 데이타임 리듬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아드레너르직 리셉터라는 아드레너르직 리셉터 갖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교감이라는 뜻이니까요. 교감신경의 리셉터를 갖고 있고, 교감신경 어떤 물질이 가게 되면은,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이 가게 되면은 이 수용체에서 이것을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트 리듬을 가지고 있는 나이트 리듬 같은 경우에는 콜리너지c 리셋을 가지고 있다. 콜리너지c 리셋라는 건 이게 이제 부교감이라는 뜻이니까요. 부교감의 리셋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낮에는 가리꾸가 이제 여기 데이타임 리듬에 증가되는 것들은 가리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임파부 B세포와 이제 T세포 다른 것도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 논문에 그때 우리 두 번째 열쇠 가리꾸 만한비풀의 두 번째 열쇠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조금 생략해서 드렸는데 모노사이트 단핵구라는 것도 있고요. 가리꾸, 단핵구, 그 다음에 NK, 그 다음에 extracellular T셀인데 흉선 외 T셀, CD8, 그 다음에 감마 델타 T셀 이런 T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T셀 포함해서 B셀, T셀 주로 증가되고요. CD4셀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개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타임 리듬에는 아드레널직 리세트, 교감 리세트를 갖고 있고, 나이트 리듬에는 콜리너지한 리세트를 갖고 있다. 임파구 중에서 이제 B하고 T.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예외적으로 B세포만이 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낮에 증가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교감적인 거, 부교감적인 거 갖고 있는데 밤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B셀은 콜리너지c 리셉터도 많은데 아드레너지c 리셉터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철학적이라고 얘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베르그송이라는 분의 전개를 좀 봤었는데요. 제가 데카르트 닮은 제 데카르트가 소개한 저번에 연구법은 설명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데카르트가 설명한 이제 방법 서설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연구법, 직관과 연역에 의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이 연구법은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제 책도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서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전 고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 고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관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한국 네 가지 연구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죠.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걸 보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직관과 연역에 의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데카르트는 지금 16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한 400년에 걸쳐서 이건 1900년, 베르그송은 1900년경인데 많은 진실을, 지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직관과 연역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그 데카르트의 연구법과 굉장히 제가 일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고, 그렇다고 뭐 제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베르그송이라는 분은 이제 또 데카르트 철학자시지만 베르그송이라는 분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철학적인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해서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베르그송의 어떤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공감과 저랑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철학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너무 낱낱이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들을 잘 추려내서 큰 숲을 보는 거죠. 철학이라는 것은 큰 숲을 보는 거죠. 아주 통찰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보는 것을 근데 베르그송도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원리가 있더라, 이런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숲을 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큰 것부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자꾸 볼 수 있는 단순화 이런 것들도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어떤 연구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우연하게도 이제 그런 연구법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면에 가지고 있다. 아드레스 리셉터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임파분의 B세포가 가리꾸 다른 건 다 그런데 요거는 콜리너직도 가지고 있고 아데노직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B세포가 식사 중에 이제 많이 전가돼서 이제 음식 먹을 때 들어오는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면역 작용 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 많이 있을 수 있고 상한 음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T세포는 이제 이거는 완전 부교감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교감 부교감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부교감 때도 작동하고 교감 때도 작동하고 뭐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리셉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교감 작동하면은 교감 작동할 때 B세포는 B세포 작동해야 되잖아요. B세포 작동 근데 이거 할 때 교감 작용할 때 작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충족이라고 볼 수 있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교감이 강해지면 그죠? 밥 먹을 때가 그런 거죠. 식사 중에는 우리가 식사하고 소화될 때는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얕은 잠이죠. 얕은 잠. 의식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부교감이 이루어져야 소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소화가 다 되고 나서 과립구가 의식이 약한 상태에서 부교감이 지속되면 이건 T세포가 전가될 수 있다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T세포는 의식이 약한 깊은 잠을 의미하는 거죠. 제 논문에서 이제 얕은 잠과 깊은 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교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얕은 부교감과 깊은 부교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소화의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소화라는 것은 배 속에 뭐가 있으면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일어날 때는 부교감이 유도가 되죠. 음식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 리셉터를 두 가지를 다 B세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은 이 둘 다가 작동할 때는 B세포가 작동하고 이게 없어지고 이것만 작동할 때는 T세포가 작동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T세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T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T임파구라고도 하죠. T임파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의 소실이 있어야 된다. 의식의 해제가 있어야 된다. 의식의 해제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열 독감에서도 해석 있잖아요. 그죠? 소진과 소진과 피로 물질의 축적이 생기죠. 고열 독감, 고열이 일어날 때도 다 소진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과립구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죠. 과립구를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교감 상황에서 과립구를 계속 만들다가 그것이 소진이 일어나면 과립구가 이제 만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혈관 교감으로 해서 조였던 혈관이 풀리는 겁니다. 혈관이 풀리면서 부교감이 유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T세포가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 약한 부교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진과 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좀 해제할 수도 있겠죠. 명상, 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대뇌 전두엽에 의식적인 강한 작용을 자기 스스로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명상이 이런 낫지 않은 염증이나 암이 있는 병자들한테 명상요법이 왜 효과가 있었는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B세포와 T세포의 어떤 이런 결정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 강한 사람들, 교감신경이 자주 작동하고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만성염증과 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교감적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더 이렇게 제가 전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교감이 계속 강하게 작동하고 그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과립구 때문에 증가된 과립구 자체가 증가된 과립구가 심하게 증가될 때는 무호흡도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무호흡을 양산하듯이 교감을 양산하는 거죠. 교감 신경 유도를 빨리 많이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생명체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베르그송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생명체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은 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철학이라는 바탕 속에서 우리가 이 현대 의학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T세포, 의식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죠. 이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을 놓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소진이 일어나야지 의식에 작용하는 가립부가 줄어들 수가 있다. 가립부의 레벨을 낮춰야 돼요. 전달된 가립부를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너무 필요할 때는 깊은 잠을 자게 되죠. 먹는 것도 다 귀찮고 막 잠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충족이 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한 의도고요. 깊은 잠을 우리가 필요할 때 잘 수 있는데 이 피로라는 거는 이제 근육에서의 어떤 젖산의 축적이죠. 젖산의 축적에 의해서 피로감이 오게 되는데 이 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이었나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고열 때는 이렇게 강직 현상이 오면서 그 근육들이 이렇게 힘을 주게 되거든요. 고열이 있을 때 애들이 아픈 걸 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칼슘이 소모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근육이 막 수축을 하면서 젖산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젖산이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면은 비세포가 이제 식사 중에 증가되고 우리가 배가 공복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공복 상태는 영양소가 없는데 이 젖산이 간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하면서 글루코즈를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젖산이 만들어낸다라고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성작용이 해당하는데요. 합성한 작용은 부교감적 상황하고도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은 어떤 분해 작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교감이라는 거는 싸우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쓰면서 분해해 나가는 거고요. 부교감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있으면서 쉬고 있으면서 살이 찌고 이런 작용들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도입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 이 젖산을 활용을 해서 어떤 혈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셀과 T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B셀을 T셀로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피로라는 것은 이제 6번째 이제 아까 햇빛에 이어서 또 하나의 면역 포인트가 됩니다. 면역 포인트. 이 면역 포인트는 면역요법의 어떤 6번째 아까 그 햇빛하고 열을 4번째 오죠. 5번째, 6번째가 되겠죠. 6번째 면역 포인트가 바로 피로가 되는 것입니다. 피로가 필요합니다. 피로라는 것은 과립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무슨 작용을 하면 발산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립구가 소모되는 거죠. 과립구는 활기차게 움직일수록 산소와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면서 산소에 의해서 소모되죠. 소모될 때 발산작용이 일어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로, 그 발산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피로를 쌓게 되고 이 피로가 결국에는 나중에 비소화가 다 됐을 때 B세포, T세포가 있을 때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혈당의 공급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B세포와 T세포에 대해서 그간 얘기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한 시원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 속도가 좀 더뎌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만성염증암의 비밀을 풀다, 그리고 염증을 정리하다, 그리고 내 몸 확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공부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이고요. B세포와 T세포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이 논문에서는 해석하지 못했지만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식을 교감을 강하게 쓰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었고요. 교감에 그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그 문제, 그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B세포가 결국엔 T세포가 전가되지 못하고 B세포 상황으로 그냥 멈추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잘 낫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얕은 잠입니다. 바로 얕은 잠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